이것이 미쳤나? 당장 그 기생년 내쫓지 못할까? 남편이 기생을 첩으로 데려온 날, 시어머니는 부엌칼을 집어들었고 시아버지는 지팡이로 마당을 내리쳤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울지도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생의 갈라진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지요? 그런데 이 며느리에게는 남편도 시어머니도 모르는 무서운 계획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계획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도 야단 보따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지속될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보따리 속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충청도 공주 땅에 윤대감이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한때 한양에서 대사헌까지 지낸 어른이었지만 관직에서 물러난 뒤로는 고향에 내려와 후학을 가르치며 소박하게 살았습니다. 집은 24칸 기와집으로 대단한 부잣집은 아니었지만 대대로 내려온 논밭이 수백 마지기요. 장독대에는 항상 장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윤대감에게는 늦둥이 외동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순덕이었습니다. 순덕은 어려서부터 남다른 아이였습니다. 다른 집 교수들이 수놓기에 열중할 때 순덕은 아버지 서재에 들어앉아 책을 읽었지요. 사서삼경을 줄줄 외웠고 붓글씨도 또박또박 잘 썼습니다. 하인들이 혀를 내둘렀습니다. 아이고, 아기씨가 또 서재에 들어가셨네. 자네 아이도 저렇게는 못하는데. 쉿, 대감님 들으신다. 윤대감은 그런 딸이 대견하면서도 늘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마음이 너무 곱다. 순덕은 길에서 굶주린 거지를 만나면 제 밥을 덜어 주었고 종들이 그릇을 깨뜨려도 화를 내는 법이 없었습니다. 한 번은 하인이 조심스럽게 여쭈었지요. 아기씨, 저 거지가 거짓말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거짓말이면 어때요? 배가 고픈 건 진짜잖아요. 사람을 의심할 줄 모르는 아이였습니다. 어느 해 봄이었습니다. 순덕의 나이 21가 되던 해, 윤대감은 딸의 혼처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웃 고을에서 소문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경상도 안동에서 올라온 배진사라는 젊은 양반이 공주 땅에 자리를 잡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이 25, 과거에 진사시를 합격했고 집안은 안동의 명문가라 했습니다. 용모가 빼어나고 글재주가 뛰어나 이웃 고을 선비들 사이에서도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윤대감은 처음에 조심스러웠습니다. 먼 곳에서 온 사람이라 집안 내력을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아무리 잘난 양반이라 해도 출처가 분명해야 사위로 맞지. 윤대감이 벗에게 그리 말하자 벗이 웃었습니다. 그 청년이 직접 찾아올 테니 한번 만나보시게. 과연 배진사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윤대감 앞에서 시를 짓고 예를 갖추어 절을 올렸지요. 장인어른이 되어주신다면 평생 효를 다하겠습니다. 배진사의 눈빛은 맑았고 말씨는 반듯했습니다. 족보를 내밀며 집안 내력을 설명하는데 한치의 빈틈도 없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구나. 윤대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해 가을 순덕과 배진사의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저런 잘생긴 사위를 얻다니 윤대감 복도 많으시오. 신랑의 눈매 좀 보시게. 영락 없는 명문가 도령이야. 근데 안동에서 왜 이 먼 공주 땅까지 왔을까? 글쎄, 장인어른이 대사헌 출신이니
그 인맥이 탐났겠지. 순덕도 남편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배진사는 아내에게 다정했고 장인어른께 효를 다했지요. 아침이면 문안 인사를 드렸고 저녁이면 순덕과 나란히 앉아 달을 보며 시를 읊었습니다. 혼례를 치르고 한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윤대감이 순덕을 불러 앉혔지요. 마당 한가운데 서 있는 오래된 감나무 아래였습니다. 순덕아, 예, 아버지. 저 감나무를 보거라. 순덕이 고개를 들어 감나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잎이 무성하고 가지가 사방으로 뻗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튼튼해 보이지. 예, 아버지. 올해도 감이 많이 열리겠습니다. 윤대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속이 썩은 나무는 것이 아무리 무성해도 큰 바람 한 번이면 쓰러지는 법이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사람도 마찬가지니라. 겉모습만 보아서는 그 사람의 속을 알 수 없다. 진짜 속을 알려면 오래 두고 보아야 하느니라. 순덕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서방님은 좋은 분이에요. 윤대감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감나무를 올려다보며 한숨을 한 번 내쉬었을 뿐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혼이 난 지 1년이 되었을 때 순덕은 옥동자를 낳았습니다. 이름은 도윤이라 지었습니다. 도윤은 어머니를 닮아 눈매가 부드럽고 볼이 통통했습니다. 윤대감은 손자를 안고 연신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 녀석, 우리 순덕이 어릴 때 꼭 닮았구나. 배진사도 아들을 안고 기뻐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순덕은 남편이 아이를 안을 때 눈빛이 어딘가 차갑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를 보는 눈이 아니라 무언가를 계산하는 눈이었습니다. 순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거겠지. 그렇게 넘겨버렸습니다. 그 무렵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도윤이의 첫 돌잔치를 준비하면서 순덕이 시어머니에게 물었지요. 어머니, 서방님 돌잔치 때는 무엇을 잡으셨어요? 시어머니가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게 말이다.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는구나. 서방님이 붓을 잡으셨대요. 실을 잡으셨대요? 붓이었을 거다. 아마도. 배진사가 마침 옆을 지나다가 말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실을 잡았다고 하셨잖습니까? 시어머니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아, 그래. 실이었지. 이 늙은 것이 깜빡했구나. 순덕은 그때 살짝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깊이 따져 묻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나이 들어 기억이 흐려진 것이려니 했지요. 도윤이가 2살이 되던 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배진사가 한양에 다녀온다며 집을 비우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사흘이었고 다음에는 보름이었고 나중에는 한 달씩 집을 비웠습니다. 돌아올 때마다 술 냄새가 났고 옷에서는 향내가 배어 있었습니다. 기방 추입을 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순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돌아오면 따뜻한 밥상을 차려 내놓았고 더러워진 옷을 빨아 개어 놓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배진사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장인어른께 아침 문안을 빼먹기 시작했고 순덕에게도 말이 짧아졌습니다. 밥 차려라. 물 떠와. 다정하던 말투는 사라지고 명령하듯 내뱉었습니다. 한 번은 순덕이 조심스럽게 물었지요. 서방님, 요즘 무슨 걱정이 있으세요? 걱정 없소.
쓸데없는 말 하지 마시오. 차가운 대답에 순덕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배진사 요즘 좀 변한 것 같지 않소. 기방 출입을 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던데. 쯧쯧, 그 좋은 교수를 아내로 두고. 윤대감은 그 소문을 듣고도 사위를 직접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다만 순덕을 불러 조용히 물었습니다. 순덕아, 사위가 요즘 어떠냐? 별일 없습니다, 아버지. 순덕은 웃어 보였지만 윤대감은 딸의 눈 밑에 어두운 그늘이 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 아무 일 없으면 된다. 윤대감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서재에서 홀로 촛불을 켜놓고 오래도록 무언가를 생각했습니다. 배진사에게는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사내가 한 명 있었습니다. 곽서방이라는 자였지요. 배진사의 하인이라 했지만 하인치고는 눈빛이 사나웠고 목소리가 거칠었습니다. 어깨가 떡 벌어지고 목이 짧아 한눈에 봐도 험상궂은 인상이었지요. 코 옆에 큰 점이 있었고 손마디가 굵어서 글 쓰는 선비의 하인 같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하인이 순덕에게 귀옛말을 했습니다. 마님, 저 곽서방이란 자 말이에요. 하인이라는데 행실이 영 아닙니다. 어째서? 밤에 술을 마시는데 나리한테 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하더라고요. 하인이 주인한테 그러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순덕은 묘한 불안감을 느꼈지만 이번에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인의 버릇이 좋지 않을 뿐이겠지. 순덕은 사람을 의심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도윤이가 4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해 여름은 유난히 무더웠습니다. 매미 소리가 귀를 찢을 듯했고 마당의 감나무 잎사귀마저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순덕은 부엌에서 도윤이에게 미음을 끓여 먹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배진사가 한 달 만에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배진사의 뒤에 가마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가마 안에서 내린 것은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연분홍 비단 저고리에 다홍치마, 머리에는 산호 뒷꽂이를 꽂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작고 볼이 둥글었으며 입술이 도톰하여 화장을 하지 않아도 화사한 인상이었습니다. 기생이었습니다.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배진사가 대문 안으로 들어서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채양이라 하오. 오늘부터 이 집에서 함께 살 것이니 방 하나를 내어주시오. 마당에서 빨래를 널던 하인이 빨래 광주리를 떨어뜨렸습니다. 부엌에서 나온 순덕이 멈칫섰지요. 미음 그릇을 들고 있던 손이 가늘게 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순덕은 그릇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채양을 바라보았지요. 채양은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화려한 옷차림과 달리 어깨가 잔뜩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순덕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채양의 손이었습니다. 곱고 작은 손이었지만 손가락 끝이 갈라져 있었고 손등에는 멍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윤대감이 지팡이를 짚고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윤대감의 눈이 부릅떠졌습니다. 배진사는 태연했습니다. 장인어른, 사대부가에서 첩을 두는 것이 무슨 대수이겠습니까? 대를 이을 아들이 하나뿐인데 혈육이 더 있어야 가문이 번성하지 않겠습니까? 닥쳐라. 순덕이가 낳은 도윤이가 멀쩡히 있거늘 무슨 소리냐? 배진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장인어른께서 아시다시피
자식은 많을수록 좋은 법입니다. 윤대감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지팡이를 들어 마당을 내리쳤습니다. 이놈이 어디서 궤변을, 당장 저 기생을 데려가거라. 그때 안채에서 배진사의 어머니,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뛰쳐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혼인 후 아들과 함께 이 집에 들어와 살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꼴이냐? 네가 미쳤나? 시어머니는 아들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너그 아버지 살아 계셨으면 내 정강이를 분질렀을 거다. 배진사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아 내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미 결정한 일입니다. 어머니가 불편하시면 채양이에게 바깥에 구석방을 주겠습니다. 인연이 미쳤나? 당장 그 기생년 내쫓지 못할까? 시어머니가 불같이 소리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세상에, 배진사가 기생을 데려왔대. 아이고, 순덕이 불쌍해서 어쩌나. 윤대감이 얼마나 노발대발하실까. 수군거리는 소리가 바람을 타고 마당 안까지 들려왔습니다. 채향은 그 소란 속에서 꼼짝도 못 하고 서 있었습니다. 고개를 깊이 숙이고 있었지만 귀가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지요.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고 눈가에 물기가 맺혀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집에 온 것이 자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온몸으로 말하고 있었지요. 순덕은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채향의 움츠린 어깨, 갈라진 손가락, 떨리는 입술. 순덕은 미음 그릇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채향에게 다가갔지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순덕에게 쏠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윤대감이, 배진사가, 하인들이, 담장 너머의 마을 사람들이 숨을 죽인 것이었습니다. 순덕이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울 것인가? 소리를 지를 것인가? 기생의 뺨을 때릴 것인가? 순덕은 채향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갈라진 손가락 위에 따뜻한 손을 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지요. 채향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순덕은 웃고 있었습니다. 분노도 눈물도 비아냥도 아닌 진짜 미소였습니다. 방을 마련해 드릴 테니 먼저 들어가 쉬세요. 더운 날 오시느라 목이 마르셨을 텐데 시원한 물부터 한 사발 드릴게요. 채향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태어나서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기가 막혀 소리쳤습니다. 순덕아, 네가 정녕 미쳤나? 남편이 기생을 데려왔는데 웃으면서 맞이해? 윤대감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순덕은 시어머니를 돌아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분도 사람입니다. 이분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제가 모시겠습니다. 배진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순덕이 울거나 소리를 지르리라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행패를 부리면 그것을 빌미로 아내를 내쫓을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순덕이 기생을 감싸 안은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순덕은 안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이는 옆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지요. 순덕의 손이 떨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까는 침착했지만 혼자가 되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도윤이를 깨울까봐 이를 악물고 울었습니다. 왜 이러시는 거예요, 서방님? 순덕은 떨리는 입술로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거예요? 바람이 창호지를 흔들었습니다.
먼 산에서 부엉이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덕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친정아버지에게 달려가 울고 싶었습니다. 아들을 안고 이 집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순덕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새벽녘이 되어 첫 딸기 울었을 때 순덕은 눈을 떴습니다. 창 너머로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잠든 도윤이의 이마를 쓸어내렸습니다. 엄마가 지켜줄게. 그리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침이 밝자 순덕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평소보다 상을 하나 더 차렸습니다. 따뜻한 미역국에 나물 3가지, 갓 지은 쌀밥. 채향의 방 앞에 놓았습니다. 아침이에요. 드세요. 채향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밤새 울었는지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마님, 저는 괜찮습니다. 먹을 자격이 없습니다. 순덕은 문 앞에 가만히 앉았습니다. 자격이요. 밥 먹는데 무슨 자격이 필요해요. 식으면 맛없으니까 따뜻할 때 드세요. 한참이 지나서야 문이 열렸습니다. 채향의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칠째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저 기생년이 이 집에 있는 한밥이 넘어가질 않는다. 순덕은 시어머니에게도 따로 밥상을 들고 갔습니다. 어머니, 드셔야 합니다. 제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한다고 대체 뭘 어쩌겠다는 거냐. 어머니, 저를 믿어주세요. 순덕의 눈이 단단했습니다. 평소에 부드러운 눈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눈빛의 말을 잃었습니다. 윤대감은 사위를 불러 호통을 쳤습니다. 당장 그 기생을 내보내라. 안 그러면 내가 관가에 고할 것이다. 배진사는 고개를 조아리며 대답했습니다. 장인어른, 노여움을 풀어주십시오. 채향이는 기방에서 학대받던 불쌍한 아이입니다. 차마 버릴 수 없어 데려온 것입니다. 그 말에 윤대감은 흠칫했습니다. 학대라는 말에 마음이 약해진 것이었습니다. 배진사는 사람의 약한 곳을 찌르는데 능했습니다. 윤대감이 불쌍한 사람을 외면하지 못하는 성품이라는 것을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며칠만 두었다가 갈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배진사는 고개를 숙였지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채향은 떠나지 않았지요. 배진사는 갈 곳을 찾는다는 말을 다시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윤대감은 분을 삼키며 순덕을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순덕은 달라 보였습니다. 울거나 한탄하는 대신 오히려 더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채향에게 밥을 차려주고 빨래를 해주고 말벗이 되어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순덕이가 너무 착해서 탈이야. 저러다 호구 잡히는 거지. 에이, 속으로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겠어. 바보 같은 년이야. 그냥 아들 데리고 친정에 갔어야지. 그러나 순덕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채향에 갈라진 손가락, 손등에 멍 자국, 움츠린 어깨. 그것이 순덕의 마음에 걸렸던 것이었습니다. 기방에서 학대받았다는 배 진사의 말이 사실이라면 채향은 피해자였습니다. 그러나 순덕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의문이 싹 트고 있었습니다. 서방님은 왜 하필 이 기생을 데려왔을까? 왜 갈 곳을 찾아준다고 해놓고 보내지 않는 걸까? 서방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순덕은 그 답을 찾기 위해 채향 곁에 있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미친 것도 바보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춘덕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실이 스스로 모습을 드러낼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채향이 이 집에 온 지 보름이 지났을 때 일이었습니다. 채향은 여전히 방에서 좀처럼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을 가져다 주면 문틈 사이로 받았고 눈이 마주치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인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순덕이 빨래를 하다가 채향의 방 앞을 지나갔습니다. 방 안에서 가느다란 노랫소리가 들려왔지요. 구슬프고 애틋한 목소리였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노래인 듯 했습니다. 순덕은 멈춰서서 귀를 기울였지요. 청살리 벽계수야, 수이 감을 자랑 마라. 일도 창의하면 다시 오기 어려우니. 명월이 만공산하니 쉬어간들 어떠리. 순덕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 노래에는 어딘가로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의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덕이 조용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노래가 뚝 끊겼습니다. 저예요. 같이 빨래하러 가지 않을래요? 한참 뒤에 문이 열렸습니다. 채향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었습니다. 마님이 저한테 빨래를 같이 하자고요? 같이 하면 빨리 끝나니까요. 개울물이 시원해서 좋아요. 채향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순덕을 따라 나섰습니다. 개울가에서 나란히 앉아 빨래를 두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말이 없었습니다. 빨래 방망이 소리만 통통통 울렸습니다. 순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노래 참 잘 부르시네요. 채향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들으셨습니까? 네. 목소리가 참 맑아요. 채향은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방에서 배운 거예요. 그게 저한테 남은 전부예요. 전부가 아니에요. 순덕이 빨래를 짜며 말했습니다. 노래를 저렇게 잘 부르는 건 재주예요. 재주는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거예요. 채향이 순덕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마님은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저는 마님의 남편을 빼앗으러 온 년인데. 순덕이 웃었습니다. 남편을 빼앗으러 온 거예요. 아니요. 저는 싫다고 했어요. 안 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배진사 나리가 기방 주인에게 돈을 주고 저를 사왔어요. 제 뜻이 아니었어요. 채향의 눈에 또 눈물이 맺혔습니다. 순덕은 채향의 등을 쓸어 주었습니다. 알아요.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았어요. 네. 당신 어깨가 잔뜩 움츠러들어 있었잖아요. 원에서 온 사람은 저런 어깨를 하지 않아요. 채향이 와락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개울물 소리에 섞여 오열이 흘러갔습니다. 순덕은 아무 말 없이 채향의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것이 둘 사이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채향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에서 나와 마당을 쓸기 시작했고 순덕이 부엌에 서면 옆에서 불을 떼주었습니다. 마님, 이건 제가 할게요. 마님 말고 그냥 언니라고 불러요. 네, 감히 어떻게. 감히가 뭐예요? 그냥 편하게 언니요. 채향은 쭈뼛거리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순덕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동생. 도윤이도 채향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을 가려 순덕 뒤에 숨었지만 채향이 노래를 불러주자 슬금슬금 다가왔습니다. 이모, 그 노래 또 해줘. 또, 이 노래는 질리지도 않니? 응. 또 해줘. 채향은 도윤이를 무릎에 앉히고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순덕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슴 한쪽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지요. 배진사는 채양이 온 뒤로 집에 더 자주 들어왔지만 순덕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도윤이에게도 마찬가지였지요. 채양에게도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서재에 들어앉아 무언가를 쓰고 있었고 곽서방과 자주 귀옛말을 나누었습니다. 순덕은 어느 날 밤 배진사의 서재 앞을 지나다가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나리, 그 일은 언제쯤 마무리하실 겁니까? 곽서방의 목소리였습니다. 서두르지 마라. 장인이 워낙 꼼꼼한 양반이니 빈틈이 보이면 안 된다. 배진사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날이 벌써 3년째입니다. 한양에서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입 다물고 있어라. 순덕은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한양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니. 무슨 일을 마무리한다는 것인지. 순덕은 어둠 속에서 발을 돌렸습니다. 며칠 뒤 순덕은 채향과 함께 장에 가는 길에 넌지시 물었습니다. 채향아, 너는 배진사를 어디서 처음 만났니? 한양 기방에서요. 작년 겨울이었어요. 한양에서 자주 오시던 분이었어. 채향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자주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긴 했어요. 이상한 점? 기방에 오실 때마다 다른 이름을 쓰셨어요. 순덕의 걸음이 멈추었습니다. 다른 이름이라니? 처음에는 배진사라고 하셨는데 어떤 날은 허서방이라 하고 또 어떤 날은 김주부라 하셨어요. 기방에서는 흔한 일이긴 해요. 양반들이 신분을 숨기려고 가짜 이름을 쓰니까요. 순덕은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러나 순덕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다른 이름을 쓴다. 기방에서야 흔한 일이라지만 순덕의 가슴에는 가시 하나가 박혔습니다. 그로부터 순덕은 조용히 눈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 보려 하지 않았던 것들이 하나씩 눈에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로 이상했던 것은 배진사의 글씨였습니다. 어느 날 순덕이 서재를 청소하다가 바닥에 떨어진 쪽지를 주웠지요. 글씨체가 이상했습니다. 배진사는 안동 명문가 출신답게 늘 단정하고 반듯한 글씨를 썼는데 이 쪽지는 삐뚤삐뚤 난잡했습니다. 이게 서방님 글씨란 말이야? 순덕은 서재 책상 위의 편지와 쪽지를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같은 사람이 쓴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순덕은 쪽지를 가만히 접어 치마 속에 넣었습니다. 두 번째는 장터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순덕이 채향과 함께 장에 갔을 때 포목전 앞에서 한 상인이 배진사를 알아보는 듯 했습니다. 저 양반 어디서 봤는데. 상인이 혼잣말을 했지요. 순덕이 넌지시 다가갔습니다. 혹시 우리 서방님을 아세요? 아닙니다. 착각이었나 봅니다. 상인은 황급히 고개를 돌렸지만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착각하는 사람이 저렇게 겁을 먹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순덕은 그 상인의 얼굴을 기억해 두었지요. 세 번째는 배진사의 사투리였습니다. 추석 명절에 술이 과한 배진사가 곽서방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분명히 말했자녀. 순덕이 방문 너머로 그 말을 들었습니다. 안동 사투리가 아니었습니다. 충청도도 아니고 경상도도 아닌 어딘가 섞인 말투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덕이 슬쩍 물었습니다. 서방님, 어젯밤에 극이라고 하셨는데 안동에서도 그렇게 말해요? 배진사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취해서 헛소리를 했나 보. 신경 쓰지 마시오. 말은 태연했지만 젓가락을 쥔 손이 살짝 굳어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가장 위험한 발견이었습니다. 채향이 밤에 배진사의 빨래를 걷다가 저고리 안주머니에서 접힌 쪽지를 발견한 것이지요.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거는 전주 김대감 집이다. 준비해 둬라. 채향이 떨리는 손으로 순덕에게 가져왔습니다. 언니, 이거 봐요. 다음 건이라니 우리 집이 첫 번째가 아닌 거예요. 순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전에도 같은 짓을 했다는 뜻이야. 순덕은 이 모든 것을 채향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밤에 안방에서 도윤이를 재우고 나면 채향이 살금살금 들어와 순덕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언니, 그러면 배진사 나리가 진짜 안동 양반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직은 모르겠어. 하지만 이상한 점이 너무 많아. 채향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도 하나 이상한 게 있어요. 뭔데? 배진사 나리 등에 큰 흉터가 있어요. 칼로 벤 자국 같았어요. 양반 도령이 칼에 베일 일이 뭐가 있겠어요. 순덕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걸 왜 이제야 말해? 전에는 신경 안 썼어요. 그런데 언니 이야기를 듣고 보니 이상한 거예요. 순덕은 밤잠을 설쳤습니다. 남편이 가짜 이름을 쓰고 글씨가 두 가지이며 사투리가 다르고 등에 칼 흉터가 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순덕은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배진사는 자신이 말한 것과 다른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이 집에 온 목적이 따로 있다는 것. 순덕은 다음 날 아침 아버지의 서재를 찾았습니다. 윤대감은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느냐? 혼인 전에 서방님의 족보를 확인하셨지요? 그래. 안동 배씨 족보를 가져왔었다. 대대로 벼슬을 한 집안이라 하더구나. 그 족보 아직 가지고 계세요? 내가 왜 남의 집 족보를 가지고 있겠느냐? 확인하고 돌려주었지. 순덕은 아쉬운 마음을 삼켰습니다. 아버지, 혹시 안동에 아는 분이 계세요? 안동이라면 이 판관이라는 벗이 있다. 한양에서 함께 관직에 있었지. 왜 묻느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순덕은 돌아서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안동 배씨 집안이 정말 존재하는지, 남편이 그 집안 사람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서두르면 안 되었습니다. 배진사가 눈치를 채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었습니다. 한편 채향은 순덕이 시키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배진사와 곽서방이 이야기할 때 슬쩍 곁을 지나가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곽서방이 마당에서 버린 쪽지를 주워 모았지요. 배진사가 술에 취해 잠들면 서재에 들어가 책상 위의 서류를 살피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채향이 흥분한 얼굴로 순덕에게 달려왔습니다. 언니, 이것 좀 보세요. 채향이 내민 것은 곽서방이 버린 쪽지 한 장이었습니다. 쪽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한양 김포수에게 물건은 곧 마련될 것이니 조금만 더 기다려라. 늙은이가 죽으면 모든 것이 우리 손에 들어온다. 순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늙은이.
그것은 아버지 윤대감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물건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재산. 윤대감이 죽기를 기다려 재산을 손에 넣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순덕은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두려움보다 분노가 먼저 치밀었습니다. 3년 동안 함께 살았던 남편이 처음부터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다는 것. 혼인 자체가 거짓이었다는 것. 순덕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안 돼.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채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 저도 돕겠어요. 그 사람한테 당한 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순덕은 채향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채향아. 하지만 절대 무리하지 마. 들키면 위험해. 채향은 고개를 끄덕이며 단단한 눈으로 순덕을 바라보았습니다. 언니가 저한테 해준 것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순덕과 채향의 조사는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 집은 평화로웠지요. 배진사는 두 사람을 보며 안심한 듯 했습니다. 순덕이가 기생까지 받아들였으니 이제 별 탈 없겠지. 곽서방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을 채향이 엿들었습니다. 나리, 너무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걱정 마라. 여자가 뭘 알겠느냐. 배진사는 코웃음을 쳤지요. 그러나 배진사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순덕이 밤마다 아버지의 서재에서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안동에 있는 이 판관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윤대감의 옛벗 이 판관에게 올려옵니다. 아비의 이름을 빌려 여쭙니다. 안동 배씨 가문에 배진사라는 사람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나이는 28이요. 진사시에 합격했다 하며 3년 전 충청도 공주 땅으로 왔다 하옵니다. 부디 확인하여 답을 주시면 은혜로 여기겠습니다. 순덕은 이 편지를 믿을 수 있는 하인에게 맡겨 안동으로 보냈습니다. 답이 오기까지는 한 달은 걸릴 터였습니다. 그 한 달을 순덕은 태연하게 버텨야 했습니다. 채향은 채향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곽서방에게 살살 접근했습니다. 기생 시절에 익힌 말솜씨가 빛을 발했습니다. 곽서방에게 술을 따라주며 넌지시 물었습니다. 서방님은 배진사 나리를 오래 모셨어요? 곽서방은 술이 들어가면 입이 가벼워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래됐지. 그 양반이 아직 한양에 있을 때부터. 한양에서는 뭘 하셨어요? 그건 알 거 없어. 곽서방은 입을 다물었지만 이미 단서 하나가 잡혔습니다. 배진사는 안동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한양에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채향은 또 하나의 단서를 잡았습니다. 배진사가 술에 취해 골아떨어진 틈을 타 서재에 들어간 것이지요. 서랍 깊숙이 숨겨둔 보따리를 발견했습니다. 채향의 손이 떨렸습니다. 보따리를 열 자고 아닌 도장 3개와 이름이 다른 문서 3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배성필, 허만석, 김재호. 세상에. 채향은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3가지 다른 이름, 3가지 다른 신분. 그리고 보따리 맨 밑에는 낡은 족보 한 권이 있었습니다. 안동 배씨 족보였는데 어딘가 이상했지요. 종이의 색이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페이지만 새 종이로 되어 있었고 글씨체도 나머지와 달랐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끼워 넣은 거잖아. 족보를 위조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채향은 보따리를 다시 원래대로 놓고 순덕에게 달려갔습니다. 언니, 찾았어요. 족보가 가짜예요. 이름도 3개나 쓰고 있었어요.
순덕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확실한 증거에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잘했어, 채향아. 이제 안동에서 답장만 오면 돼.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증거를 가져올 수가 없었습니다. 보따리를 꺼내면 배 진사가 바로 알아챌 것이었습니다. 순덕은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증거가 어디에 있는지만 알면 돼. 때가 오면 그때 꺼내면 된다. 보름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하인이 순덕을 찾았습니다. 마님, 편지가 왔습니다. 안동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순덕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윤 대감의 따님께 안동 배씨 문중에 배진사라는 이름의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배씨 문중에서 최근 30년간 진사시에 합격한 사람은 2명뿐이며 둘 다 안동에서 나고 자라 지금까지 안동에 살고 있습니다. 충청도로 간 사람은 없사옵니다. 또한 배씨 족보에 해당 이름은 어디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걱정되는 일이 있으시면 공주 관하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순덕의 손에서 편지가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확신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배 진사는 안동 배씨가 아니었습니다. 진사시에 합격한 적도 없었습니다. 족보도 이름도 신분도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3년 동안 함께 살았던 남편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순덕은 채향에게 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채향의 얼굴도 하얗게 질렸습니다. 언니, 그러면 저 사람은 대체 누구예요? 모르겠어. 하지만 이제 증거가 모였어.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관가에 고발하면 돼. 순덕은 드디어 이 악몽이 끝나리라 생각했습니다. 안동의 확인 편지, 서재의 보따리, 곽서방이 버린 쪽지. 이 3가지면 충분했습니다. 순덕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순덕은 한 가지를 간과했습니다. 배 진사의 눈과 귀가 이 집 곳곳에 퍼져 있다는 것을.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배 진사가 평소와 달리 저녁 식사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순덕과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배 진사의 눈이 차가웠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순덕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순덕은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서방님, 밥이 입에 맞으세요? 맞소.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배 진사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순덕이, 예. 요즘 안동에서 편지가 왔다며? 순덕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하인이었습니다. 편지를 전해준 하인이 곽서방에게 입을 놀린 것이었습니다. 순덕은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의 예뻐색에서 안부 편지가 왔어요. 그래. 배 진사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경고였습니다. 안부 편지라. 그래, 그렇겠지. 배 진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 앞에서 멈추더니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순덕이 쓸데없는 짓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요. 그 말이 순덕의 등을 서늘하게 훑고 지나갔습니다. 순덕은 밥상 앞에 혼자 남아 손을 꽉 쥐었습니다. 들켰다.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의심을 산 것은 확실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아버지에게 알리고 관가에 달려가야 했습니다. 그날 밤 순덕은 안동에서 온 편지를 품에 넣고 아버지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서재 앞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곽서방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순덕과 눈이 마주치자 곽서방이 씩 웃었습니다. 밤이 깊었는데 어딜 가시오, 마님. 순덕은 발을 돌려야 했습니다. 서재에도 아버지에게도 갈 수 없었습니다. 곽서방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배진사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배진사는 노골적으로 순덕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곽서방이 하루 종일 안채 근처를 어슬렁거렸고 순덕이 어디를 가든 뒤를 밟았습니다. 순덕이 아버지 서재에 가려 하면 곽서방이 먼저 와서 길을 막았습니다. 마님, 어디 가시오? 아버지를 뵈러 가는 길이에요. 날이 깨서 장인어른 편찮으신데 당분간 귀찮게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윤대감이 편찮다는 말에 순덕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버지가 편찮으시다고요? 언제부터요? 어젯밤부터 기침을 하신다 합니다. 날이 깨서 약을 지어 올렸으니 걱정 마시오. 배진사가 아버지에게 약을 올렸다. 순덕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쪽지에 쓰여 있던 그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늙은이가 죽으면 모든 것이 우리 손에 들어온다. 설마. 순덕은 당장 달려가고 싶었지만 곽서방이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채향에게도 감시의 눈이 붙었습니다. 배진사가 채향을 불러 앉혔습니다. 채향아. 예, 날이. 요즘 안방에 자주 드나드는 것 같은데. 채향은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마님께서 바느질을 가르쳐 주셔서요. 바느질이라. 바느질만 하는 거겠지. 배진사의 눈이 날카로웠습니다. 만약 쓸데없는 짓을 했다간 기방으로 되돌려 보낼 수 있다. 알고 있지? 채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기방. 그곳은 채향에게 지옥이었습니다. 주인에게 매일 맞았고 손님에게 시달렸고 도망치다 잡혀서 더 심하게 벌을 받았습니다. 채향의 등에도 흉터가 있었습니다. 기방 주인이 때린 자국이었습니다. 네, 날이. 알겠습니다. 채향은 고개를 숙였지만 속으로는 이를 악물고 있었습니다. 배진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를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순덕이가 요즘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하다는 거냐? 몰래 편지를 보내고 있고 채향이와 수군거리고 저를 의심하는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의심이라니. 내가 기생을 데려왔으니 그럴 만도 하지. 어머니, 그게 아니라 순덕이가 저와 어머니를 쫓아내고 이 집 재산을 독차지하려는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순덕이는 윤대감의 외동딸입니다. 저와 이혼하면 이 집 재산이 전부 순덕이와 도윤이에게 돌아갑니다. 순덕이가 저를 고발하면 어머니도 연좌되어 쫓겨날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그게 정말이냐? 어머니, 순덕이를 잘 살펴주십시오. 이상한 짓을 하면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배진사는 제 어미까지 감시자로 만들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시어머니는 순덕을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순덕이 부엌에 가면 뒤따라왔고 채향과 이야기를 하면 귀를 세웠습니다. 순덕아, 채향이랑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그냥 된장 담그는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니. 된장이라. 딴 이야기는 안 했겠지. 순덕은 답답했습니다.
시어머니마저 배 진사 편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사면초가였습니다. 아버지에게 갈 수 없고 채향과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안동에서 온 편지는 품에 넣고 다녔지만 그것을 전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한밤중에 채향이 살금살금 안방에 들어왔습니다. 언니, 곽서방이 낮에 언니 방 주변을 3바퀴나 돌았어요. 알아. 나도 봤어. 어떡해요? 이러다 아버님한테 편지를 전하기도 전에 들킬 것 같아요. 순덕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방법을 찾을 거야. 그러나 순덕의 목소리에도 자신이 없었지요. 이러다가는 배 진사가 먼저 손을 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순덕의 걱정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사흘 뒤 아침이었습니다. 배 진사가 안마당에 식솔들을 모아놓고 선언했습니다. 장인어른의 병환이 깊어지셨다. 내가 한양에서 명의를 모셔올 테니 그동안 아무도 장인어른 방에 들어가지 마시오. 병이 옮을 수 있다 하니 특히 도윤이는 절대 가까이 가면 안 된다. 순덕이 급히 나섰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간호하겠습니다. 안 된다. 의원이 말하기를 이 병은 옮는 병이라 했다. 아이가 있는 내가 가면 위험하다. 하지만 서방님, 아버지가 편찮으신데 딸이 곁에 가지도 못한다니요. 내가 다 알아서 하고 있으니 쓸데없이 나서지 마시오. 배 진사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순덕은 이를 악물었지만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곽서방이 윤대감의 방 앞을 지키고 서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순덕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아버지의 병이 갑자기 깊어진 것도 이상했고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배 진사가 올린 약. 그 약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순덕은 몰래 아버지의 방으로 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곽서방이 교대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순덕은 아버지의 기침 소리만 멀리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기침 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새벽에 채향이 순덕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언니, 큰일 났어요. 왜, 무슨 일이야? 곽서방이 언니 방을 뒤졌어요. 옷장이며 이불장이며 전부 다. 순덕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품에 넣어두었던 안동 편지. 자기 전에 베개 밑에 넣어두었던 그 편지. 순덕은 허겁지겁 베개를 들추었습니다. 편지가 없었지요. 이불장을 뒤지고 옷장을 열었습니다.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곽서방이 가져간 것이 분명했지요. 순덕의 무릎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아니야. 순덕은 주저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안동에서 온 편지가 없으면 배 진사가 가짜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서재의 보따리는 배 진사가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겼을 것이었습니다. 곽서방이 버린 쪽지는 순덕이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가장 두려웠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배 진사가 순덕을 마당으로 불러냈습니다. 시어머니와 곽서방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배 진사의 손에는 안동에서 온 편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것이 안부 편지냐? 순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배 진사가 편지를 찢어버렸습니다. 갈기갈기 찢어 마당에 뿌렸습니다. 남편을 의심하고 뒷조사를 하다니. 이것이 아내가 할 짓이냐? 시어머니가 거들었습니다.
내가 뭘 했어? 인연이 꿍꿍이가 있다고 했잖아. 배진사가 냉정하게 선언했습니다. 춘덕이, 내가 이 집에서 나가거라. 뭐라고요? 남편을 무고하고 가정의 평화를 깨뜨린 죄로 이 집에서 쫓아내겠다. 도윤이는 내 자식이니 내가 키운다. 춘덕의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도윤이를 두고 가라니요. 그건 안 됩니다. 안 되긴 뭐가 안 돼. 쫓겨나는 주제에.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춘덕은 도윤이에게 달려갔습니다. 도윤이는 마루에 앉아 무슨 일인지 모른 채 엄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춘덕은 도윤이를 안았습니다. 엄마 어디 가? 아니야. 아무 데도 안 가. 곽서방이 다가와 순덕의 팔을 잡았습니다. 마님, 조용히 나가시지요. 놓으세요. 놓으란 말이에요. 순덕이 발버둥 쳤지만 곽서방의 힘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도윤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엄마. 순덕은 도윤이에게 끌려가면서 외쳤습니다. 도윤아, 엄마가 꼭 돌아올게. 기다려. 대문이 닫혔습니다. 도윤이의 울음소리가 문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채향도 쫓겨났습니다. 배진사는 채향이 순덕과 한패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2년도 내보내라. 기방으로 되돌려 보내든 거리에 내쫓든 상관없다. 채향은 보따리 하나 없이 맨몸으로 쫓겨났습니다. 순덕과 채향은 마을 어귀에서 만났습니다. 둘 다 빈손이었습니다. 순덕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참고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도윤아, 도윤아. 채향도 옆에 앉아 함께 울었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순덕이 이웃집 문을 두드려 보았지만 아무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아줌마, 저예요. 순덕이에요.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안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덕아, 미안하다. 배진사가 너를 들여놓는 집은 가만두지 않겠다 했어. 아줌마, 대답이 없었지요. 배진사가 손을 써서 순덕이 남편을 무고한 패악한 아내라는 소문을 퍼뜨린 것이었습니다. 채향이 순덕의 팔을 잡았습니다. 언니, 여기선 안 돼요. 마을 밖으로 나가요. 순덕은 마을 밖 정자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남편도, 아들도, 아버지도, 집도, 증거도.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채향이 순덕의 어깨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채향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저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내 때문이 아니야. 저만 아니었으면 언니가 들킬 일이 없었을 거예요. 순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저 사람은 처음부터 이럴 계획이었어. 나를 쫓아내고 아버지 재산을 차지하려 했어. 너한테 들킨 게 아니라 내가 눈치를 챈 게 빨라서 서두른 것뿐이야. 밤이 깊어졌습니다. 별도 달도 없는 밤이었습니다. 순덕은 정자나무의 등을 기대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문득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감나무 아래에서 했던 말이 귓가에 울렸지요. 속이 썩은 나무는 것이 아무리 무성해도 큰 바람 한 번이면 쓰러지는 법이다. 사람도 마찬가지니라. 겉모습만 보아서는 그 사람의 속을 알 수 없다. 순덕은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
순덕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는 처음부터 아셨던 거예요. 채향이 순덕을 바라보았습니다. 언니, 무슨 말이야? 혼인하고 한 달 만에 아버지가 그러셨어. 속이 썩은 나무는 겉이 무성해도 바람 한 번이면 쓰러진다고. 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 서방님은 좋은 분이라고, 걱정 마시라고. 채향이 순덕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덕은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순덕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말. 속이 썩은 나무는 큰 바람 한 번이면 쓰러진다. 그렇다면 그 큰 바람을 불러오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안동 편지는 찢어졌지만 안동의 이 판관은 살아 있었습니다. 서재의 보따리는 옮겨졌지만 배진사의 정체가 가짜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순덕에게는 아직 한 가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관가. 공주관하의 관장에게 직접 호소하면 관에서 조사를 할 것이었습니다. 관이 나서면 배진사가 아무리 증거를 없앴어도 안동에 확인 서한을 보낼 것이고 족보의 진위를 조사할 것이었습니다. 순덕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채향아. 응. 관아에 가자. 관아요? 내가 직접 관장 나리에게 호소할 거야. 남편이 신분을 속이고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고. 관에서 조사하면 다 드러날 거야. 채향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런데 언니, 우리 말만으로 관장이 믿어줄까요? 순덕은 치마 속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곽서방이 버린 그 쪽지였습니다. 늙은이가 죽으면 모든 것이 우리 손에 들어온다. 편지는 빼앗겼지만 이 쪽지만은 치마 깊숙이 꿰매 넣어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 하나면 충분해. 이건 살인 모의의 증거야. 관에서 무시할 수 없어. 채향이 순덕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언니, 같이 가요. 저도 증인이 되겠어요. 그 사람 서재에서 본 것 전부 말하겠어요. 순덕은 채향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고마워, 채향아. 너 아니었으면 나 혼자는 못했어. 두 여인은 어두운 밤길을 걸어 공주관아를 향했습니다. 새벽녘에 공주관아에 도착했습니다. 관아 문 앞에서 순덕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억울합니다. 관장날이 백성이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북을 쳤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신문고 북이었습니다. 둥, 둥, 둥. 새벽 공기를 가르는 북소리의 관아가 술렁였습니다. 관장은 젊은 현감이었습니다. 한양에서 과거에 급제하고 첫 부임한 지 1년 된 사람이었습니다. 성이 박이요, 이름이 경수였습니다. 박 현감은 순덕의 호소를 들으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남편이 신분을 위조하여 혼인했고 시아버지의 재산을 노리고 있으며 시아버지를 병들게 했다. 예, 나리. 이것이 증거입니다. 순덕이 곽서방의 쪽지를 내밀었습니다. 박 현감이 쪽지를 읽었습니다. 늙은이가 죽으면 모든 것이 우리 손에 들어온다. 박 현감의 눈이 매서워졌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오. 하지만 사안이 중대하니 조사는 하겠소. 채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나리, 저도 증언할 것이 있습니다. 배진사의 서재에서 이름이 다른 문서 3장과 위조된 족보를 보았습니다. 관인 도장도 3개 있었습니다. 박 현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지금 당장 포졸을 보내 조사하겠소. 포졸 10명이 윤대감 집으로 향했습니다. 순덕과 채향도 함께 갔습니다. 해가 뜰 무렵 집에 도착했습니다. 대문을 두드리자 곽서방이 나왔습니다. 포졸들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오? 관장 나리의 명이다. 배진사를 당장 불러내시오. 곽서방이 허둥지둥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배진사가 나왔습니다. 갓을 쓰고 두루마기를 갖춰 입었지만 눈이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무슨 일이오? 포졸이 영장을 내밀었습니다. 배진사, 신분 위조 및 재산 강탈 모의 혐의로 관하에 출두하시오. 또한 이 집의 서재와 방을 수색하겠소. 배진사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순덕과 눈이 마주쳤지요. 순덕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똑바로 배진사를 바라보는 그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배진사의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지요. 포졸들이 서재를 수색했습니다. 배진사가 보따리를 옮겨놓았지만 허술한 곳에 숨겨두었지요. 마루 밑 빈 항아리 아니었습니다. 포졸이 보따리를 꺼내 열었습니다. 관인 도장 3개, 이름이 다른 문서 3장, 그리고 위조된 안동 배씨 족보.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순덕은 아버지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방문을 열자 양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윤대감이 이불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누렇게 떠 있었고 눈이 움푹 꺼져 있었습니다. 불과 열흘 만에 뼈만 남은 듯 했습니다. 아버지. 순덕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순덕이에요. 윤대감이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순덕아, 내가 왔구나. 예, 아버지. 다 끝났어요. 이제 괜찮아요. 윤대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포졸이 방 안에 있던 약 4발을 수거했습니다. 나중에 관아 의원이 약을 분석한 결과 소량의 비상이 섞여 있었지요. 독약이었습니다. 배진사는 매일 조금씩 독을 타서 윤대감을 서서히 죽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며칠만 더 늦었으면 돌이킬 수 없었을 것이지요. 관아 대청에서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박현감이 정면에 앉았고 배진사가 무릎을 꿇려 앉혀졌지요. 순덕과 채양이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관아 마당을 가득 메운 것이었습니다. 박현감이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배진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배성필이옵니다. 서재에서 나온 문서에는 허만석, 김재호라는 이름도 있더구나. 어느 것이 진짜 이름이냐? 배진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박현감이 쪽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늙은이가 죽으면 모든 것이 우리 손에 들어온다. 이것은 누구에게 보낸 것이냐? 배진사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채향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날이 저는 한양 기방에서 이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기방에 올 때마다 다른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저를 돈을 주고 사와서 이 집에 데려왔는데 그 목적은 마님인 순덕 어른을 화나게 하여 내쫓을 빌미를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마당의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세상에 그런 속셈이 있었어. 그래서 기생을 데려온 거였구나. 박현감이 안동으로 긴급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미 이 판관이 확인한 바가 있었으므로 답은 빨리 왔지요. 파발마가 사흘 만에 답장을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안동배 씨 문중에 배성필이라는 이름은 존재하지 않음. 해당 족보는 위조된 것으로 판단됨. 박현감이 배진사를 노려보았습니다. 안동배 씨가 아니라면 넌 대체 누구냐?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곤장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때였습니다. 곽서방이 벌벌 떨며 앞으로 나왔습니다. 날이 소인이 다 말하겠습니다.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배진사가 소리쳤습니다. 이놈이 감히. 닥쳐라. 박현감이 호통을 쳤습니다. 곽서방은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이 사람의 본명은 장만수입니다. 한양 뒷골목의 사기꾼입니다. 원래 도박판에서 돈을 벌다가 양반 행세를 하며 부잣집 사위로 들어가 재산을 빼돌리는 짓을 해왔습니다. 이전에도 경상도에서 한 번, 전라도에서 한 번 같은 짓을 했습니다. 족보는 한양의 위족군에게 돈을 주고 만든 것이고 진사시 합격도 거짓입니다. 공주에 온 것은 윤대감의 재산이 많다는 소문을 듣고 처음부터 재산을 노리고 온 것입니다. 관아 마당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세상에 사기꾼이었어. 3년이나 속였다고? 아이고 순덕이 불쌍하다. 윤대감에게 독약까지 먹였다니 짐승만도 못한 놈. 박현감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장만수, 아니 배진사라 사칭한 자여. 내 죄를 낱낱이 읽겠다. 박현감이 죄상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하나, 양반 신분을 사칭하고 족보를 위조하여 양가의 교수를 속여 혼인한 죄. 둘, 장인의 재산을 빼앗으려 모의한 죄. 셋, 장인에게 독약을 올려 살해를 도모한 죄. 넷, 기생을 사와 아내를 내쫓으려 한 죄. 다섯, 아내의 서신을 빼앗고 감금한 죄. 여섯, 증거를 인멸하고 거짓 소문을 퍼뜨린 죄. 배진사, 아니 장만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날이,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순덕이 먼저 저를 의심하고 뒷조사를 했습니다. 아내 된 자가. 닥쳐라. 박현감이 호통을 쳤지요. 독약으로 장인을 죽이려 한 자가 무슨 할 말이 있단 말이냐. 날이,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순덕이 먼저 저를 의심하고 뒷조사를 했습니다. 아내 된 자가. 순덕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날이,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말하시오. 순덕이 장만수를 바라보았습니다. 3년 동안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지붕 아래 살았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진심이었던 적이 있습니까? 장만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떨군 채 입술만 떨고 있었지요. 순덕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관인 위조와 신분 사칭은 중죄다. 더구나 독살 미수까지 있으니 유배에 처한다. 재산은 전부 몰수하여 윤대감에게 돌려보내겠다. 곽서방에게도 형이 내려졌습니다. 공모자 곽서방은 곤장 50대에 3년간 관노로 부린다. 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장만수는 갓을 벗기고 일관을 찢기고 죄인의 옷을 입혀줬습니다. 칼을 쓰고 포승줄에 묶여 관아 마당을 끌려 나왔지요. 3년간 잘 나가던 배 진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초라한 죄인이 고개를 떨구고 있을 뿐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침을 뱉었습니다. 저런 놈에게 속았다니. 순덕이한테 사죄해라. 이 사기꾼 놈아. 양반 행세하던 꼴 좀 봐라. 꼴 좋다. 한 노인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쯧쯧, 사람이 어쩜 저렇게까지 남을 속일 수 있단 말이냐. 장만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유배지로 끌려가는 그의 등 뒤로 마을 사람들의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시어머니도 관아에 불려왔습니다.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진짜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장만수가 돈을 주고 고용한 가짜 어머니였습니다. 한양 변두리에서 품팔이를 하던 할멈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역의 할멈은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날이 소인은 몰랐습니다. 그저 돈을 준다기에 어미 행세를 한 것뿐입니다. 모른다고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 다만 정상을 참작하여 곤장 20대에 방면한다. 할멈은 곤장을 맞고 한양으로 쫓겨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지요. 순덕은 도윤이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윤이가 엄마의 목을 꼭 안고 놓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안 가지? 응, 안 가. 엄마 여기 있어. 도윤이의 볼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순덕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윤대감은 관아 의원의 치료를 받아 서서히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독약을 끊고 보약을 먹기 시작하니 열흘 만에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순덕이 아버지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윤대감이 순덕의 머리를 쓸어내렸습니다. 내가 미안할 것이 뭐가 있느냐.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것이지. 아버지, 감나무 아래에서 하셨던 말씀 기억나세요? 겉이 무성해도 속이 썩은 나무는 쓰러진다고 했었지. 그 말씀이 저를 살렸어요. 윤대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속이 썩은 나무는 쓰러졌고 속이 단단한 나무는 끝까지 서 있었구나. 순덕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채향은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집에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순덕이 채향을 붙잡았습니다. 어디 가려고? 언니, 저는 이제 갈 곳을 찾아야지요. 갈 곳이 여기잖아. 채향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네, 여기 있어. 내 동생으로. 언니, 저는 기생 출신이에요. 이 집에 있으면 언니한테 흉이 돼요. 순덕이 채향의 손을 잡았습니다. 채향아, 내가 아니었으면 나도 아버지도 끝이었어. 신분이 뭐가 중요해. 너는 내 동생이야. 채향이 와락 순덕에게 안겼습니다. 두 사람 모두 울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윤대감도 채향을 따뜻하게 맞아들였습니다. 내가 우리 순덕이를 도와주지 않았으면 이 늙은이는 죽었을 것이다. 이 은혜를 어찌 갚겠느냐. 채향은 바닥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대감님, 은혜를 갚은 것은 저입니다. 순덕 언니가 저를 사람으로 대해주지 않았으면 저는 아직도 기방에서 매를 맞고 있었을 것입니다. 윤대감은 채향의 기적을 풀어주었지요. 관아의 서류를 내어 채향을 양인으로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채향은 더 이상 기생이 아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지요. 윤대감은 건강을 되찾았고 채향은 순덕의 곁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채향은 마을 아이들에게 노래를 가르쳤습니다.